그 집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이었어요. 도주는 아이가 안고 있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집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장소였죠. 도주는 그날 처음으로 지워졌다고 믿었던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사연과 함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도주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리하며 살아왔죠. 돈을 정리했고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기억까지도 정리의 대상이었어요.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웠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60평생을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온 도준이었죠. 감정이라는 건 그에게 있어서 사치였고 애착이라는 건 약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도준은 늘 차갑게 이성적으로 세상을 대했어요. 사람들은 도준을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도준의 삶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외아들 한민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고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준이 준비할 틈도 없이 민주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도준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아들을 화장하는 그 순간에도 도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은 정말 심장이 있기는 한 건지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하지만 도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장례를 조용히 효율적으로 치렀을 뿐이에요. 아들이 떠난 뒤 도준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원래도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민준의 죽음 이후로는 얼음처럼 냉랭해졌어요. 아들의 방은 그날 이후 그대로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자물쇠를 채웠죠. 청소부도 비서도 그 누구도 그 방에 발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물건들은 모두 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까지, 시계, 만년필, 노트, 심지어 아들이 즐겨 입던 낡은 가죽 재킷까지 민준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고에 넣고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도주는 그렇게 아들의 존재를 지워나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리했다고 해야겠죠. 도준에게 그것은 지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도준의 마음속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 문장은 도준을 괴롭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서운함과 분노였어요. 민주는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 했고 도준이 정해준 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민주는 자기만의 길을 걸으려 했죠. 도준은 그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다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준과 민주는 자주 부딪혔어요. 말다툼도 잦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냈죠. 도준은 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민주는 아버지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도준과 화해하지도 못한 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도준은 그 사실이 후회스러웠을까요? 아니요. 도준은 여전히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도준에게 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미완성된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무언가였죠. 그런 도준에게도 유일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심 외곽 언덕에 숨겨둔 작은 주택 한 채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도준이 직접 매입한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등기 이전도 하지 않았으며 공개조차 하지 않은 채 비밀로 관리해온 집이었죠. 관리인 한 명만이 그 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도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민준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도준은 생각했어요. 언젠가 민준이 마음을 돌려 자신의 뜻을 따라준다면 그때 이 집을 주겠다고. 그게 일종의 보상이자 화해의 제스처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도준은 민준이 결국엔 돌아올 거라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준비해 둔 거였죠. 하지만 민준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기다리던 그 순간은 오지 않았고 그 집은 그대로 비어있게 되었어요. 도준은 그 집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혀두고 있었어요. 가끔 도준은 그 집 앞에 혼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집은 내 거였지. 그 말 속에는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준은 여전히 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물건은 금고에 넣었지만 아들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도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요. 도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끔 그 집 앞에 서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준은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도 도준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60이 넘으면서 건강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했으니까요.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도준은 왠지 개운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요즘 들어 도준은 자주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도준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비서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도준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게. 먼저 들어가. 비서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준의 결정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도준은 천천히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버스를 타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걷고 싶었을 뿐이죠. 요즘 들어 도준은 가끔 이렇게 혼자 걷곤 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억지로 눌러 담기 위해서였어요.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도준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부재는 도준을 더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도준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 도준은 코트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도준 자신도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자신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 도준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준이 버스 정류장에 다가섰을 때 벤치에 아주 어린 아이가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였어요.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무거워 보였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라면 을에 보여줄 법한 천진난만함이나 호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아이는 그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품속에 무언가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아이는 그 그림을 마치 생명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끌어안고 있었죠. 아이의 작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림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오래 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주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타인의 사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도준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방식이었죠. 도준은 감정적인 연루를 피해왔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도준은 아이를 지나쳐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안고 있는 그림의 모서리에 보이는 선 하나 때문이었어요. 도준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그림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낮은 지붕, 작은 마당,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나무. 아이의 그림은 서툴렀습니다. 크레용으로 휘갈겨 그린 듯한 선들은 삐뚤빼뚤했고 색깔도 균일하지 않았어요. 지붕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나무는 막대기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경계선도 흐릿했죠. 아이가 그린 그림치고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만큼은, 그 배치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했어요. 집의 위치, 마당의 크기, 나무가 서 있는 자리,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도준은 그 그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그림 속 집은 다름 아닌 도준이 숨겨둔 바로 그 주택이었으니까요. 도심 외곽 언덕, 그 조용하고 외진 곳에 자리한 집. 세상에 공개된 적도 없고 등기 이전도 하지 않았으며 민준에게조차 제대로 보여준 적 없는 그 집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저 집을 어떻게 그려? 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집을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아이에게 그 집을 보여준 걸까요? 아니, 애초에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도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온 도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아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준은 아이 앞에 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기에 도준 자신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얘야, 그 그림 내가 그렸니?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도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도준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린 거지? 아이는 그림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이의 작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도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요동쳤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도준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도준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다고요. 아빠가 이 집을 보여줬다고요. 도준이 숨겨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집을요. 아빠. 도준의 머릿속에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준의 눈, 민준의 미소, 민준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준은 오랫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아니 정리하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도준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준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일까요? 도준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 명백했습니다. 저 그림 속 집은 분명 도준이 숨겨둔 그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아빠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뭔가 잡을 것을 찾으려는 듯 도준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도준은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안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도준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도준은 화를 냈었죠. 내 방식이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놨잖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준비한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그게 부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떠났어요. 도준과 화해하지 못한 채,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준은 그때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준은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이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도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도준은 애써 참았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도준은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도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남긴 거니? 도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히 잠가뒀던 무언가가 이제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도준은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이가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준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도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보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도준은 병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병원 근처에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도준은 천천히 병원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혼자 왔대요, 저 아이. 한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안 받으시고.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아동보호팀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혼자 병원에 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주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직원은 도준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준은 이 병원의 큰 후원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아, 회장님. 저 아이 말씀이신가요? 가끔 혼자 병원에 와요. 처음엔 보호자가 함께 왔는데 최근엔 계속 혼자 오더라고요. 보호자가 누구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처음엔 어머니라고 했다가 나중엔 다른 보호자 이름이 나오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상하긴 한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그림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도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비서가 받았어요. 회장님, 도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있어. 여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신원 확인 좀 해줘. 지금 당장.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병원 측에 맡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호팀이나 경찰에. 도주는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한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주는 다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도주는 평생 이렇게 낯선 아이 곁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도 도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도주는 그저 감정적인 교류가 불편했던 거예요. 아들과 가까워지는 게, 아들의 감정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도주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루요. 하루.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니? 5살이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민준이 세상을 떠난 게 몇 년 전이었죠. 도주는 계산을 해봤어요. 시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주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야, 아빠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림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요. 도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한민준.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도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도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한민준. 설마. 도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서 숨겼던 것이 아이였나? 도준은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이제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민준의 눈은 항상 맑았고 순수했어요.
하루의 눈도 그랬습니다. 도주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도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병원 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아이 이름은 하루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시선을 비서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출생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부가 비어 있거나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정보도 계속 바뀌어 있습니다. 도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뀌어 있다니 무슨 소리야?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도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생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몇 달 전부터는 다른 보호자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정확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신원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숨기는 것을 넘어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누군가 이 아이의 기록을 지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보호자는 왜 계속 바뀌는 걸까요? 도준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출생 기록, 보호자 정보, 모든 걸 다 찾아내. 그리고 그 주택 관리인한테도 연락해. 최근에 그 집에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해봐. 어느 주택 말씀이신가요?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심 외곽 언덕에 있는 집. 알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니까요. 아, 그곳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물러나고 도준은 다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도준은 그림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야, 그 그림 할아버지가 좀 봐도 될까? 하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놓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준의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그림을 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준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그 집이 맞았어요. 도준이 숨겨둔 바로 그 주택. 민준에게 주려고 했던 그 집. 도준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야, 아빠가 언제 이 집 이야기를 해줬니? 하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겨울이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내렸어요. 도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겨울. 작년 겨울이었을까요? 민준이 죽기 얼마 전이었을까요? 도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멈췄어요. 아빠는 뭐라고 했니? 하루는 그림을 다시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따뜻한 집이라고 했어요. 도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집. 민주는 그 집을 따뜻한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도준이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집을 민주는 가족과 함께 살 따뜻한 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있니? 하루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몰라요. 아빠가 안 와요. 아빠가 안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준은 아이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빠가 오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아니,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둔 걸까요? 도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민준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건지 도주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그날부터 도주는 처음으로 정리가 아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리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긴 것을 내가 지킬게. 도주는 비서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출생 기록, 보호자 정보,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까지. 도주는 밤낮 없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이상했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도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도주는 파일을 펼쳐들며 물었습니다.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비서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는 아이의 출생 기록은 처음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가 비어 있거나 완전히 지워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그랬을 것 같나? 그게 더 이상한 점입니다.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중 일부가 최근 병원 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도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병원 관계자라니. 왜 병원 사람들이 아이의 기록을 지우려 한 걸까요? 도주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정보 부분에서 손을 멈췄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다고? 네, 처음에는 생모로 등록되어 있다가 그 다음엔 다른 여성, 그리고 최근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뀐 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도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루의 신원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추는 것을 넘어서 조작하고 있었어요. 도주는 계속 파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이 주택 기록은 뭐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주택 말씀이시죠?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등기도 이전되지 않았고 세금 납부 기록도 개인 명의로 조용히 처리되어 있더군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도준이 의도한 것이었으니까요. 도준은 그 집을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 왔습니다. 민준에게 줄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 비밀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집 관리인한테는 확인했나? 아직입니다.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가 그린 그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툴지만 정확했던 그 그림. 아이는 어떻게 그 집을 알고 있는 걸까요? 민준이 보여준 걸까요? 그렇다면 언제, 왜 보여준 걸까요? 1시간 후 관리인이 도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도준을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은 관리인을 의자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그 집에 누가 왔나?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도준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돼. 언제, 누가 왔는지만 알려주면 돼. 관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민준 도련님이셨어요. 도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아들이 그 집에 갔었다는 거예요.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정말 민준이었나?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사진으로 여러 번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 도련님이 맞았습니다. 도준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도준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민준이. 관리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라고.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을 봤나? 민준의 얼굴을.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도련님은 웃고 계셨어요. 아이를 보며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도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다니. 그것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도준은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 자신 앞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도준은 벽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 집을 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쓰고 있었구나. 도준의 내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준은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준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리인은 조용히 물러났고 도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도준을 지켜봤어요. 도준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하루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웃던 것처럼. 도준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의 아이일까요? 민준이 남긴 유일한 혈육일까요? 도준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그저 착각이라면. 그때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병원 원무과입니다. 혹시 하루라는 아이 아시죠? 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방금 서은정이라는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보호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이를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도준은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소리쳤어요.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도준과 비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은정이라는 여자. 파일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하루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 도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정이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하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도준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은정이 하루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하루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서은정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엄마 아니에요. 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하루의 진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 여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도주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도주는 서은정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해왔던 도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자격이 당신에게 있나? 서은정은 도준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남의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시네. 도주는 주머니에서 하루가 그린 그림 사본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도주는 만약을 대비해 그림을 복사해 두었던 거예요. 이 집 어디서 알았지? 서은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방 표정을 추스르며 다시 태연해졌습니다. 오히려 낮게 웃으며 말했죠. 아들이 알려줬겠죠. 그 집 원래 주려고 했던 집이라면서요? 도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집은 도준과 민준, 그리고 관리인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곳이었어요. 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서은정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회장님, 세상에는요, 숨긴 것들이 언젠가 값이 되는 법입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주는 서은정을 노려봤어요. 이 여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 하고 있었어요. 도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도준은 하루를 자신의 뒤로 감쪽같이 감췄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서은정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 서은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권리로요? 저는 법적 보호자예요. 법적 보호자라고? 출생 기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호자가 계속 바뀐 아이의 법적 보호자라고? 서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준이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도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예요. 도주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야.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중요해. 서은정은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도준의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서은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회장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건가요? 도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 내가 책임지겠어. 서은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도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도주는 뒤돌아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도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서웠지?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밤 도주는 하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도준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도준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내부 직원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루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도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CCTV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그 시간대만 꺼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습니다. 도준은 순간 하루 생각이 났습니다. 재빨리 하루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하루는 다행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다시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사라진 직원이 누구죠? 간호사 한 명입니다. 최근 서은정이라는 사람과 자주 접촉했던 직원이에요.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은정. 그녀가 뒤에서 모든 걸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생 기록을 지우고 보호자 정보를 바꾸고 이제는 병원 직원까지 매수해서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루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도준은 그림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도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또 지켰어야 할 걸 놓쳤구나. 도준은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아들이 남긴 아이마저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도준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도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서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도준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서은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찾고 싶으면요. 그 집 등기 넘기세요. 그리고 민준 죽음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의 죽음. 그녀는 민준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루는 지금 내 집에 있어. 서은정은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예요. 언제든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도준은 막막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서은정이 보호자였고 도준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도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 집을 넘기실 건지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실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도준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마지막 약속인 그 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포기하거나. 도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 주려고 했던
민준이 가족과 함께 살려고 했던 민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루는 민준이 남긴 유일한 혈육일지도 모릅니다. 도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막장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막장이었습니다. 도주는 평생 이런 선택의 순간을 피해왔습니다. 항상 돈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도준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도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으로 덮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정리하고 지우고 조용히 끝내는 방식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민준을 잃었을 때도 도준은 조용히 정리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의 물건을 금고에 넣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준은 민준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여는 금고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민준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시계, 만년필, 노트, 그리고 낡은 가죽 재킷. 도준은 하나하나 꺼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체온이, 민준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금고 깊숙한 곳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봉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 언제 넣어둔 건지도 몰랐습니다. 도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민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도준은 봉투를 뜯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이 편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민준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지. 도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글씨가 보였어요. 도준은 떨리는 눈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숨기는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주려 했고 저는 그 집에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려던 그 집,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실수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라고.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루를 데리고 가봤어요. 하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하루는 제 딸입니다. 아버지의 손녀고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꾸 부딪혔죠. 하루를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또 제 삶에 개입하실 것 같았어요. 하루를 아버지 방식대로 키우려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지켜주세요. 저는 하루와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주변에 위험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가졌어요.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건 이 아이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준 올림. 도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도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편지를 꼭 쥔 채 도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도준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민준이 하루를 자신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이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도주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도주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만든 가족을 지켜야 한다. 도주는 외부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주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은정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협상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는 서은정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찾아내야죠. 서은정이 출생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 그리고 민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서은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관없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 도주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이었어요. 하루가 정말 민준의 딸인지 자신의 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주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DNA 검사를 진행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도주는 병원 검사실에서 하루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도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하루가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민준의 딸이 아니라면. 하지만 동시에 도준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민준의 딸이 맞다고. 아이의 눈빛이, 아이의 미소가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도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친자관계 조부 일치 가능성 매우 높음. 도준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조부 일치. 하루는 정말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민준의 딸이 맞았어요. 도준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내 손녀다. 도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은정과의 협상도 법적 문제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도준은 하루를 지킬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도준은 변호사와 보안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은정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나?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은정은 병원 내부 직원과 공모해서 출생 기록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민준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녀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CCTV 기록과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도준은 서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그 집에서 만나자. 등기 서류를 가져갈게. 서은정은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회장님. 하지만 도준이 가져갈 건 등기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도준은 수사영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은 서은정이 원하는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 언덕,
민준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작은 주택이었어요. 차 안에서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도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준이 하루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은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 마당에 서서 도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하루가 서 있었습니다. 도준은 차에서 내리며 하루를 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그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도준의 뒤로는 변호사와 보안팀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경찰 차량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준은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서은정은 도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오셨군요, 회장님. 등기 서류 가져오셨어요? 도준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은정도 하루를 데리고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에게 주려 했던 아직 따뜻함이 덜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민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루와 함께 이곳에 왔었고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도준은 무릎을 굽혀 하루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왔다. 하루는 도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준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은정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와서 혈연이 무슨 의미예요? 회장님은 민준 도련님이 살아계실 때도 관심 없으셨잖아요. 그 말은 도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준은 민준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민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준은 변하고 싶었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의미 있다. 넌 오늘로 끝이니까. 도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등기 서류가 아니었어요. 수사영장과 증거자료였습니다. 도준은 서류를 서은정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감히 나를? 서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보려 했지만 도준은 서류를 거두었어요.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죽음도 너랑 병원 직원이 엮였지. 출생 기록을 지운 것도 CCTV를 끄는 것도 전부 너야. 서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태어남을 되찾으려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서은정과 병원 직원이 통화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사고를 당하던 날 서은정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CCTV 기록도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병원 직원도 이미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출생 기록을 조작하게 했다고요. 서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때서요? 민주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키워왔어요. 도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키워온 게 아니라 이용해온 거지. 하루를 이용해서 이 집을 손에 넣으려 했어. 민준이 이 집에 대해 말한 걸 알고 하루를 미끼로 쓴 거야. 서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탄로난 거예요. 도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죽음도 재조사될 거야. 내가 그날 왜 거기 있었는지,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밝혀질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왔고 서은정을 향해 다가갔어요. 서은정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죽은 이유까지 세상에 드러나면 당신도 다쳐요.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도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어요. 민준의 죽음에 도준도 책임이 있을지 모릅니다. 민준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민준이 도준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건 도준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준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드러낸다. 민준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아이다. 그리고 난 이제 그 아이를 지킬 거야. 경찰이 서은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은정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도준과 하루만 남았습니다. 도준은 다시 무릎을 굽혀 하루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야, 무서웠지?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안 와요. 도준의 눈이 젖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영원히 볼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도준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하루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아빠는 하루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하루를 부탁했어. 하루는 도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온다. 할아버지가 하루랑 여기서 같이 살 거야. 하루가 그제야 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도준은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켜야 한다고. 민준이 남긴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도준은 하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도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어요. 도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 앞 마당에는 나무가 서 있었어요. 하루가 그림에 그렸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잎을 떨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도준은 내면의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을 선물로 주려 했다. 민주는 집을 약속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림으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도준은 하루를 내려놓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서툰 선들로 그려진 집. 하지만 그 집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사랑이, 하루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도준은 하루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야,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할아버지랑 하루랑 둘이서. 하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보여준 미소였습니다. 도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도준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마주하겠다고. 민준이 남긴 것들을, 하루가 보여주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요. 서은정과 병원 내부 공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서은정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출생 기록 조작, 보호자 정보 변경, 그리고 민준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까지. 도주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어요. 민준의 죽음은 재조사로 넘어갔습니다. 도주는 처음으로 재벌가의 체면보다 진실을 택했어요. 예전의 도준이었다면 조용히 덮었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언론을 막고 그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주는 세상이 진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민준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은정과 연관된 사람들이 민준을 위협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서은정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서은정은 그것을 막으려 했고 결국 민준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주는 그 사실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것. 도주는 자신을 탓했어요. 만약 자신이 민준과 좀 더 가까웠다면, 민준이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민준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도준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준이 남긴 것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루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도주는 하루의 정식 후견인이 되었어요. DNA 검사 결과와 민준의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법적으로도 도준의 가족이 되었어요. 도준은 그 주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명의가 아니라 하루를 위한 집으로요. 도준은 그 집의 등기를 하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민준이 원했던 대로 그 집은 하루의 것이 되었어요. 도준은 그저 하루와 함께 그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준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 예전에 도준은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준은 하루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가 그린 그림을 함께 봤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그런 하루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억지로 웃게 하거나 아빠를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어느 날 하루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준은 하루 옆에 앉아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봤어요. 하루는 크레용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낮은 지붕, 작은 마당,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나무. 예전 그림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번 그림에는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하루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도준에게 보여줬어요. 도준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하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도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집. 하루가 처음으로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어요. 도준은 그림 속 2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하루는 큰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리고 작은 사람을 가리켰어요. 저요. 도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는 자신과 도준을 그린 거였어요. 예전 그림에는 아빠와 하루가 있었다면
이제는 할아버지와 하루가 있었습니다. 도주는 하루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도준의 내면 독백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는 집을 선물로 주려 했다. 민주는 집을 약속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림으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도주는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도준과 하루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니, 도준은 차를 마시고 하루는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유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나무가 흔들려요. 도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래, 나무가 겨울 준비를 하는 거야. 나무도 추워요? 그럴 거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날 거야.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도 봄에 올까요? 도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주는 하루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하루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다시 올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루를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하루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안 떠나요? 도주는 하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떠나. 할아버지는 하루 곁에 계속 있을 거야. 하루는 도준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요. 도준은 하루의 그림을 액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숨긴다. 내가 그린 집에서 정말 같이 살자. 도준은 그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하루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도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도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하루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 도준은 요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준은 하루를 위해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하루는 식탁에 앉아 도준이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루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도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냉정하게 살아온 도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하루의 한마디가 도준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다니. 도준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준은 하루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준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을까요? 도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긴 아이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 내가 대신 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도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도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후회도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기로 했어요. 하루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한 겁니다. 도주는 벽에 걸린 하루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도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정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차가운 삶이 아니라 따뜻한 삶. 도준은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노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노을 온도의 온기를 남겨주세요.